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는 7색깔로 불리죠. 사실 무지개의 색은 연속적인 스펙트럼일 뿐 색깔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더 많은 색을 찾아낼 수도, 더 적은 색깔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17세기 후반 아이작 뉴턴은 백색광이 여러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처음에 뉴턴은 이 빛의 스펙트럼에서 5가지 색깔만 구분했지만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2가지 색을 추가해 7가지 색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언어의 특성 가운데 분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언어가 이를 경계지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7색깔 무지개처럼요.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도 그렇습니다. 언어가 있기에 우리는 그 사이를 연간으로, 월간으로, 일, 시, 분, 초로 나눌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건 의미가 됩니다. 사실 아무 의미 없던 연속적인 세계에 우리는 언어로 경계를 만들어서 풍부한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1월 1일이어도 좋고 오전 9시 5분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913님 새해 첫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첫날이니까 경제상식 퀴즈 대신에 여러분의 사연을 좀 많이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이나 새해 계획하시고 있는 일들 있다면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제가 또 으쌰으쌰 응원의 길을 불어 넣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소개되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또 다양한 선물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오늘도 생방송으로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오늘은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는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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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선은 백상경 기자가 선정한 경제 뉴스 아이템부터 들어보죠. 네, 이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로 이 저비용 항공사 LCC에 대한 이 불안감들이 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무료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면서 과도한 조건의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런 소식과 함께 단통법 폐지 같이 이 달라지는 제도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영현 기자는요. 네,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등의 여파로 인해서 최근 한 달 동안 시장에 48조 원에 가까운 단기 유동성 자금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고요. 또 육아휴직 급여 인상 같이 올해 달라지는 저출생 대책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여객기 참사 여파로 인해서 그 LCC라고 하죠.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불신도 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이 로우 코스트 캐리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기존 항공사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름의 입지를 좀 구축을 했었던 LCC들인데요. 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LCC 자체를 조금 꺼리는 그런 현상들이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더라도 뭐 기타 부대 서비스가 좀 약할 뿐이고 안전한 어떤 여행이라는 본연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신뢰들이 사실 뭐 확고하게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이 신뢰 자체에 대해서 조금 금이 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 사고 여객기 같은 경우에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좀 무리한 비행 스케줄을 짠 것 아니냐,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정비 작업도 최소한으로 조금 진행을 했다, 뭐 이런 점들이 조금씩 정황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LCC 업계 전반에 좀 불신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체 결함이나 LCC의 정비 능력 자체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생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LCC가 운항을 시작한 이후에 인명사고는 또 네. 처음이라는 점도 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행을 취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네, 이게 결국은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행 취소 사례들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하루 만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 항공권 6만 8천여 건이 취소가 됐습니다. 국제선이 한 3만 4천여 건 정도 취소가 됐고요. 국내선 예약은 3만 3천여 건 정도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 예약 취소 대부분이 참사 당일인 이 29일 지난달 29일 오전에 이루어졌는데요. 네. 계속적으로 지금 취소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한 7만여 건 정도가 지금 취소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취소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취소가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가 중소 여행사들이 기획한 크리스마스 패키지 상품 전세기로 알려졌는데요. 이것 때문인지 패키지 여행을 좀 취소하는 사례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한 20명에서 30명 단위로 모이면 이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지잖아요. 근데 이런 여행 상품에서 비행편이 LCC다, 뭐 이런 이유로 기존 예약자들이 조금 줄줄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인원 이상을 채우지 못해서 여행 상품 자체가 취소가 되거나 여행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또다시 너무 가격이 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취소를 하는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도미노로 지금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사실 그 단편적인 경험이나 가장 강렬한 기억 하나 때문에 여러 네. 가지 의사결정에 또 영향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적 오류일 수도 있는데 네. 인간이기에 또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라서 그것도 뭐 잘못됐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우리 LCC 저비용 항공사들이 어떻게 좀 신뢰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LCC 항공사들은 지금 어쨌든 안전을 확보하는 것들, 안전은 담보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서요. 그런 부분에서 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굉장히 많은 LCC들이 지금까지 안전한 운항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부분들을 조금 이어가겠다라는 점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고 기종 이 B737800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 안전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작은 문제라도 보이면 즉시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들이 일제히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B737800은 지금 총 101대인데요. 이 중에 99대를 LCC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39대로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이어서 티웨이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대한항공 순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참사 이후에 지금 운행 중인 기체들을 모두 다시금 좀 이렇게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참사가 난 제주항공의 경우는 올해 3월까지 동계 기간 운항량을 10에서 한 15% 정도 감축을 해서 안전을 좀 더 담보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제주항공이 애경그룹 산하인 LCC잖아요. 네. 그 화살이 애경그룹으로 또 향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항공의 모회사다라는 점이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 애경그룹이 지분 한 50.37%를 보유한 최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불매운동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해서 이번 사태가 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사실 지배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재작년 기준으로 운항 편수와 여객수에서 대한항공에 이어서 지금 국내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항공기 운항 시간을 무리하게 좀 늘린 것 같은 이런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비자들의 심리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제주항공의 여객기 평균 가동 시간이 월 418시간이었는데요. 네. 경쟁사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좀 운영들이 항공기 노후화를 좀 가속하고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하면서 비판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애경산업의 과거 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론까지 같이 재차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유해 화학 물질이 함유된 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서 98명에게 폐질환 등을 유발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 2019년에 기소가 됐던 바 있습니다. 네. 지난해 증시 마지막 날이었던 12월 30일 애경산업 주가가 4.76% 급락하기도 했고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은 사고를 수습하고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애경그룹은 현재 무안국제공항에 400여 명을 파견을 했고요. 현장 지원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가족 숙소, 셔틀버스, 생필품, 생활용품 등을 대거 지원하고 있고요. 장애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비용도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감정적인 대응과 또 실질적으로 애경그룹 차원에서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지는 또 구분해서 또 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자, 1003님이 문자 메시지로 새해에는 사고 없는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경제 뉴스도 들어볼게요. 한국은행이 최근 한 달 동안 시장에 푼 돈이 48조 원에 육박한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지난해 12월 들어서 RP, 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이 매입을 총 6번 했는데 이때 낙찰 금액이 47조 6,1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5%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RP 매매는 중앙은행인 한은이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지난달 들어서 RP 이런 매입 규모가 증가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따라서 이제 시장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자 단기 유동성 공급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계엄 다음 날이죠. 12월 4일에 RP 매입을 시작해서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RP 매매 대상 증권 그리고 대상 기간도 확대를 했습니다. 국내 전국 불안으로 인해서 이제 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그 자금 유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는데요. 시장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한은의 적극적인 조치로 그나마 지난달 초에 급증했던 유동성 구정 리스크가 완정화됐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한국은행이 매입했다라는 건 그만큼의 돈을 시중에 풀었다라는 뜻이고 또 외환시장 많이 또 흔들리면서 거의 뭐 무제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신호도 주었었죠. 그 환율을 방어하는데도 참 적극 나서고 있어요. 네, 한국은행이 역시 공개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를 봤을 때 약 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어치의 외화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환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 환율의 변동성이 과도하면 시장에 개입하는데 지난해 3분기를 보면은 8월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페드가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환율 안정을 위해서 외화를 팔기보다 더 많이 사들인 건데요. 다만 지금 4분기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시다시피 4분기에는 환율이 1,500원 선까지 위협한 점을 고려하면은 네. 외환 거래 이제 순 거래액도 순 매도, 그러니까 더 많이 팔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3분기에만 3천억 원어치 외화를 매수했다, 순매수했다. 4분기에는 더 많이 샀었을 것으로 또 추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도 다행히 2024년은 1,500원은 넘지 않고 그래도 1,470원대 초반으로 좀 내려오면서 진정되면서 마무리됐다는 점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악까지는 가지 않았네요. 자, 이제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네. 예전에도 이런 거 많았었거든요. 휴대전화 살 때 고령층 어르신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경우 네. 최근에도 많다고요. 이게 사실은 대리점마다 계약 조건을 일일이 찾아가 봐야 조금씩 다른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네. 사실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불법 그리고 합법을 오가는 조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이거 하나하나 뭐 챙겨가지고 계약하기 어려운 게 이 휴대전화 서비스 계약인데요.
이 상황을 조금 악용을 해서 무료로 새 휴대전화를 교체해 주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과도한 계약을 유도하는 그런 사례들이 고령층을 상대로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이 접수된 휴대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매년 15% 이상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계속 나타났습니다. 고령층 피해 상당수가 계약 단계에서 자세한 약정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점원이 할인 혜택을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례들을 뭐 하나 보면요. 80대 한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대리점 점원이 단말기를 무료로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뭐 받았는데 저렴한 요금도 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말기 할부 원금, 그러니까 이 단말기 가격이 32만 원이 이 30개월 할부로 계속 청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공짜가 아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대리점 측에서 이제 무료로 주겠다라는 혜택을 설명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해버리면 이걸 사실 녹화나 녹취 같은 것들을 해놓지 않은 이상 계약서에도 내용이 안 남아 있다라고 하면 뭐 이 피해를 사실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원에서 피해 구제 뭐 신청을 받아가지고 피해 구제에 나섰는데 합의가 이뤄진 건도 거의 한 3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5%는 합의가 되지 않고 계속 분쟁으로 이어진 뭐 사례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고령층을 포함한 휴대전화 계약 피해의 30%는 계약 불이행,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 같은 계약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요. 계약 해지를 요청하니까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사례, 지금까지 뭐 혜택을 보셨던 거 다 내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도한 위약금 같은 것들을 부과한 사례들이고요. 동의 없이 유료 부가 서비스를 몰래 가입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지근거리에 어르신이 같이 살고 계시면 좀 도와드릴 수가 있을 텐데 또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시면 당장 휴대전화 고장 났을 때 불편하니까 빨리 가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그 통신사들의 보조금만 줄였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단통법. 이게 올해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름은 길어서 지금 모두들 단통법으로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단통법이 폐지가 됩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지원금 차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입 유형이나 어떤 요금제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을 두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요.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또 이렇게 무제한으로 지급하는 것들도 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단통법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소비자를 위해서 도입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동안 통신사들의 이익을 조금 더 늘려주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폐지가 되면서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뭐 보조금 대란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과거에 있었죠. 그래서 어떤 소비자들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뭐 단말기를 살 수 있었고 어떤 소비자 같은 경우는 그 원가 그대로 사고 이게 너무 뭐 차등이 심하다, 차별이 심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등장을 했었던 건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 뭐 이런 명목하에 2014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간의 지원금 경쟁이 위축이 돼버리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이 통신사 같은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가입자 고객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지원금을 더 풀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나 이 지원금 비용들이 많이 급증을 했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경쟁을 할 여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렇죠. 이 지원금을 덜 풀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용자가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제한이 됐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 편익이 줄었다 뭐 이런 비판들을 받게 됐고 이 단통법이 폐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되면요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어떤 추가 지원금 상한 이게 지금은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규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 규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간의 지원금 경쟁이 다시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가입 유형 요금제에 따른 이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어떤 요금제를 쓰면 더 많은 지원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들이 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통신사들이 요금제 할인이나 뭐 구독 서비스 묶음,
보상 판매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포함해서 요금제를 좀 다시 만들어 가지고 출시할 가능성도 높고요. 이와 달리 좀 이런 반박들도 좀 있습니다. 이게 그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어떤 지적들인데요. 과거와 다르게 지금 이미 통신 시장이 포화된 상태라는 거에 좀 기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지금 5G가 도입이 됐는데 이것도 이미 성숙기에 좀 더 접어들었고 단말기 값 자체가 이미 지금 상당히 좀 비싸진 상황이고 소비 심리 자체도 위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단톡법 폐지 때문에 조금 신규로 유입되는 효과는 많이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어쨌든 또 이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들이 현행 수준 요금의 한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그걸 그렇죠.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6752님이 저도 무료폰 준다고 해서 바꿨는데 사기당했어요. 70대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 상대로,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이 이제 정보를 다 비교해 보시기가 또 쉽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사실은 스마트폰 제조사랑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더 치열하게 벌여야 소비자들한테는 혜택이 오는 건데 네. 어느 곳에서 엄청나게 혜택을 주고 누구한테만 주고 그래서 그 정보도 더 투명하게 더 널리 알려질 필요도 있고 그런 방안도 또 강구를 좀 잘 해봐야죠. 그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제 발급받을 수 있게 돼요. 이것도 스마트폰에 심을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운전면허증은 이미 심어서 사용하시는 예.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1분기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1968년 이 주민등록증이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이후에 거의 56년 만에 디지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요. 직접 회로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서 휴대폰에 인식을 시키거나 QR코드를 발급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IC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휴대폰을 바꾸거나 앱을 삭제할 때 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재발급을 받을 때는 1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6개월 내에 촬영하신 이 사진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QR 발급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을 해서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즉시 이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휴대폰을 바꿀 때 재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QR 발급을 받을 때는 사진 제출까지 필요는 없는데요.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받고 그 이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모바일로 신분증을 보관을 하면은 그 간혹 급할 때 잘 네. 활용하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병원 갔는데 신분증 가져가는 걸 깜빡한 거예요. 네. 근데 모바일로 심어놓은 거 맞다 이거 있지 그걸 제 드림이니까 되더라고요. 또 그 모바일 건강보험증 있지 않습니까? 그 앱을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강영현 기자, 네. 네 듣고 있었죠? 네. 네, 새해에는 저출생 대책도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선 그 육아휴직 급여가 오르는데요. 현행은 월 최대 150만 원이었는데 이게 250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현재 이 낮은 육아휴직 급여가 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로 꼽혀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육아휴직을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하면은 250만 원, 그리고 4개월에서 6개월은 200만 원, 그리고 7개월부터는 160만 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되게 됩니다. 또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를 한 다음에 6개월 후에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에 전부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육아지원 3법도 시행이 되는데요. 육아휴직을 4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이런 제도들이 더 또 확대가 되는 게 있어요? 네, 육아를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건 이제 부모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2월부터는 이제 대상 자녀 연령층이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가 됩니다.
또 부모 근로자들이 회사의 눈치를 덜 볼 수 있는 대체 인력 지원금의 지원 대상도 육아휴직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대체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던 지원금도 오르는데요. 올해부터는 월 12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업무를 분담한 동료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주에게 역시 월 2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관련돼서 세금 제도도 바뀌는 게 있어요? 네, 결혼세액 공제가 신설이 됐는데요. 혼인신고를 하면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또 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불리하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자녀 한 명당 세액 공제액은 10만 원씩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95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핫 이슈 인터뷰 시간에는 뭐 부동산, 금융, 자영업자, 자본시장까지 또 새해 더 달라지는 제도들 더 꼼꼼하게 또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가 없는 대신에 올해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신년 목표나 계획, 꿈 많이 공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712님은 이제 퇴근합니다. 차 안에 항상 라디오가 켜져 있는데 이렇게 새해부터 듣다니 아주 좋네요. 올 한 해도 성공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렇게 인사 나누셨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퇴근하신다는 거 보니까 아마도 2024년의 마무리와 2025년의 시작을 직장에서 하신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광희님, 36년간의 군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네요. 2025년은 인생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해입니다. 라고. 와, 멋지십니다.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또 열심히 군 생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군인분들이 이제 퇴역하실 때 좀 경제나 금융에 대한 좀 준비가 많이 돼 있으셔야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380님은 떡국 봉사하러 나왔는데요. 해돋이도 보고 너무 좋네요.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또 저희 청취자분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유범호님, 지금도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 어수선한 새해입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부천 83번 버스 기사입니다. 기사님들은 오늘도 열심히 운행합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이렇게 또 함께 기원을 또 해주셨고요. 부천 83번 버스 운행하시는 모든 기사님들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의 신년 계획, 꿈, 목표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왠지 교수님은 새해 목표를 세우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2021년에 첫 책인 고독경제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내고 아직까지 책을 못 냈어요. 그 4년 전에. 그렇죠. 그래서 2023년부터 이 역발상 코너를 진행했는데 이 내용을 정리해서 올해는 꼭 책을 출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좀 더 큰 비전을 요즘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 좀 어떻게 선한 영향력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새해 결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맘때쯤 새로운 결심을 좀 하실 텐데 금연도 있을 테고 다이어트 아니면 외국어 공부도 되게 좀 많은 새로운 결심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또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흐지부지 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새해 결심과 관련된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2022년에 SMCNC의 틸리언 프로에서 20대에서 50대 남녀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설문조사는 이제 20대부터 50대까지 각각 1,000명이 참여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2,217명, 즉 55%가 새해 결심을 했다고 답했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새해 결심을 했을까? 이게 복수 응답이 가능했는데요. 역시나 운동이 4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저축이 37%, 다이어트가 32%, 공부가 25%, 금연이 12%, 금융가 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걸 약간 연령별로 저 자세히 봤더니 역시 50대는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50대는 운동, 40대는 재테크 저축에 관심이 많았고요. 30대는 다이어트, 20대는 공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이제 새해 결심하고 그것을 이룬 적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봤더니 네. 반반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이 이루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 뒤로는 거의 없다. 31%. 그리고 이루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이 17%가 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을 종합해보면 뭐가 되던 새해 결심을 하면 10명 중에 7명은 절반의 성공까지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조금이라도 이루기는 이룬다. 나쁘지 않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일부긴 하겠습니다만 계획을 못 지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주변에서는 의지가 약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결심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절반 이상이 나의 의지라고 답하였습니다. 스스로가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내가 놓인 상황이 21%,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14%, 주변의 관심과 격려가 13%였습니다. 그 다른 조사들에 의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 부족으로 신년 계획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들도 매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인 사람인이 직장인 1,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직장인 3명 중에 1명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이 의지가 필요하다가 21%로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사들을 보면 네. 의지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변의 환경도 또 중요하고 나를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맞습니다. 뭐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오래 좀 지속을 해야 되는데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만 나흘이면은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작심삼일이 이제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이제 네. 사흘이면 흐지부지 된다는 네.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럴까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달이 26% 가장 많았고요. 한 달까진 간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 석 달이 19%. 오 기네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18%. 심지어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인데 무너지지 않고 해냈다가 17%. 예. 그리고 작심삼일은 보다 약간 많지만 사흘이 11% 순이었습니다. 작심삼일 말 그대로 3일밖에 못 갔다는 응답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11%. 그렇죠. 근데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해외 조사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포브스 할스와 원풀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새해 결심을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기간은 3.7개월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즉 3, 4개월 정도까지는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촌 어디에서도 사실 막 결심을 막 3개월, 4개월 이상 지키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일단 계획을 세우면 그래도 결심을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는 확률은 더 높다. 훨씬 높아지죠. 2539님은 다이어트가 평생 새해 결심이에요. 매년 결심하고 매년 못 이루네요. 역발상 경제 늘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1월 1일에 특히 이때 가장 많이들 계획을 세우고 가장 많이들 결심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했는데 학자들은 이제 우리의 삶을 단일한 연속체로 보기보단 다양한 단계를 분리된 장으로 본다. 그러니까 영어로 챕터라고 부르죠 보통. 네. 그러니까 연극이나 영어처럼 여러 장으로 나눠서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걸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 케이트 밀트먼 교수에 따르면 네. 이러한 장은 뭐 대학 입학이라든지 뭐 결혼 뭐 입사 뭐 이런 것 같이 중요한 사건들뿐만 아니라 더 작고
사소한 사건들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새해라는 시간적 구분은 이제 우리 삶에서 하나의 이야기의 휴식 또는 새로운 시작을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1월 1일을 기점으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장을 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계획도 종류가 좀 달라요. 뭔가 새롭게 해야겠다. 공부를 시작하자. 다이어트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게 있고 끊어내자. 대표적으로 담배를 끊자처럼 기존에 하던 것을 끊어내는 것도 있는데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하던 걸 끊어내는 게 더 어려울까요? 이 결심의 성공 여부가 이렇게 설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설정 방식에 따라서요? 맞습니다. 스톡홀름 대학의 페르 칼리봉 박사는 2017년 말에 새해 결심을 세운 약 1,000명의 학생들을 이제 추적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그들의 목표를 회피형과 접근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았는데요. 그러니까 회피 목표는 예를 들어서 과자, 사탕, 술, 에센스처럼 특정 행동을 멈추거나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아침에 헬스장을 가야지, 뭐 주 2회 수영해야지, 뭐 저녁마다 영어 공부해야지 이런 것처럼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접근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은 회피 목표보다 접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약 25%나 더 높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칼브링 박사는 어떤 것을 멈추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스스로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말했죠. 이게 다른 조사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미국 학술지 플러스1의 발표에 따르면 접근 지향적 목표는 회피 지향적 목표보다 1년지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접근형은 59%, 회피형은 47% 성공률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칼브링 박사는 이제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피 목표를 접근 목표로 전환하는 방식이 좋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살을 빼고 싶으니까 케이크나 커피를 뭐 음료를 끊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매일 오후 견과류나 야채를 먹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전환하는 거죠. 더 나은 걸 선택하겠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접근 동기, 회피 동기 있다고 하는데 회피 동기는 나만 적 없는 것 같아. 왠지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해야 돼라고 하면 오래 못 간다는 거고. 맞습니다. 접근 동기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좋을 거야. 이런 방식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더 낫다라는 거. 앞에서도 큰 성과가 그래도 없더라도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이것 자체로도 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왜 그런 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왠지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는 조금 꺼려지게 되고 좀 안정적인 걸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것도 또 결심을 하는 것도 젊은 세대가 더 많이 할까요? 어때요? 결과는 또 예상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선 설문조사에 의하면 새해 결심의 경우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47%를 가장 낮았고요. 30대가 51%. 40대는 56% 그리고 50대에서 66%까지 확 올라가더라고요. 오히려 새해 결심을 50대가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훨씬 많이 40, 하는 50대가? 그래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새해 결심을 더 많이 하는 경우를 보이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삶을 돌아보고 개선할 의지가 더 강해지잖아요. 그리고 건강과 재정 등 미래 대비에 대한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령대 높으면 이제 가족 및 사회적 역할이 더 커지다 보니까 책임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설문조사에 의하면 새해 목표 설정을 하지 않는 이유 중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50대에서 53% 가장 높게 나타났거든요. 이걸 보더라도 중장년의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는 방증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좋은 이 목표를 잘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도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나치게 높은 목표나 강박적인 자기 개발 욕구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특정 시점이나 날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앞서 소개한 밀크먼 교수 연구진은 새로운 시작 효과를 인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를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특정 목표를 상기시키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때 이메일의 날짜를 표현한 방식을 달리했는데요. 예를 들어 3월 1일에 발송된 메일을 일부 참가자들에겐 3월의 첫 번째 수요일이라고 표기했고 다른 참가자들에겐 봄의 첫날이라고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봄의 첫날이라고 표현이 된 이 새로운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더 새해 결심을 잘 지키는지 보려고 한 거죠. 그 결심 자체를. 근데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그러니까 봄의 첫날처럼 새로운 시작을 시각적으로 떠올리던 참가자들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시작하는 확률이 훨씬 높았고요. 뭐 수면 환경을 개선하든지 SNS를 줄인다든지 이런 행동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시각적으로요? 예. 그리고 반면 날짜를 단순히 3월의 첫 번째 수요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행동 변화가 적었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해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의 날짜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동기가 새롭게 더 끌어올려져 가지고 잘 될 수 있다는 걸 연구 결과로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결심했는데 안 됐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뭐 3월 1일, 4월 1일 이런 식으로 봄의 첫날, 여름의 첫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날짜를 세팅하면 다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한 날짜라기보다는 뭔가 시각적인 것까지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좋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새해 결심은 1년 내내 이어지길 또 응원합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거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별 임명은 위헌이라면서도 최대행 탄핵안은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 전원이 최상목 대행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2024년 마지막 거래일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7%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0.43%, 나스닥 종합지수는 0.9% 떨어졌습니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올라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9,860원에서 올해 1030원으로 1.7% 인상됐습니다.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의 신병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 넘겨졌습니다. 테라폼랩스의 창업자인 권 씨는 2022년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가격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약 50조 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2458님이 아들이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1월 1일도 공부하기 위해서 독서실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올해는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청취자분들 행복하세요.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셨네요. 화이팅 하십시오. 2458님의 아드님도 Z세대일 겁니다. Z세대들은 어떻게 새해를 열고 있을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또 들어보죠. Z세대 신년맞이 풍경.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젊은 세대라고 해서 맞이하는 새해가 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그 한 해의 시작을 이제 올해의 결산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음원이나 OTT 같은 이제 그 구독 서비스 등에서도 네가 올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서비스가 좀 인기를 끌고 있고 예. 어떤 걸 1년 동안 찾아봤는지. 맞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런 너는 또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유튜브에는 20대들의 연말 결산 브이로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네. 이렇게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난 시간에 Z세대 불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미래나 불안에 대한 어떤 고민을 최소화하려는 미래 불안에 대한 고민을 최소화하려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네. 대표적으로 운세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그 AI 사주라 그래서 챗GPT 유료 사용자들이 맞춤형 챗봇을 만들어서 이 판매하는 플랫폼에서도 이 사주 챗봇을 만들어서 이 판매하는 게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사주 챗봇을 네, 만드는 것까지도.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챗GPT 활용을 해서 나만의 챗봇 서비스도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세상이고요. 네. 그 다꾸라고도 하죠. 네. 다이어리 꾸미기. 이게 왜 새해 되면 항상 다이어리 새로 사게 됩니다. 꾸미는 것도 재밌고 달력까지도 직접 만들어요. 젊은 세대들이. 아마 그 지난해 고물가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요. 청취자분들께서 그 20대들 사이에서도 많이 오른 물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구류 물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300원짜리 볼펜 하나가 이제 지난해죠. 400원으로 올랐었는데 뭐 100원 올랐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33% 정도 오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싼 볼펜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원자재나 인건비 상승 때문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SNS 상에서 다이어리나 어떤 기록 열풍이 분 것도 한몫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서 이제 디지털 다이어리를 쓰기도 하는 풍경들도 있어서 손글씨 다이어리는 적고 꾸미는 요런 것들이 Z세대 사이에서 좀 인기를 끈 게 있고요. 연말에 이제 달력 사은품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받으시거나 구매를 하실 텐데 Z세대는 그 이른바 셀프 사진관에
공간에서 달력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단순히 포토부스에서 내 컷 사진만 요즘 찍는 게 아니라 친구, 뭐 가족, 연인 사진을 같이 찍으면서 나만의 달력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있어요? 네, 그래서 해당 브랜드 계정에 가보시면 새해를 맞아서 이 달력 꼭 만들고 싶다라는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본인 사진을 넣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캘린더를 달력이, 만드는. 네, 브로마이드처럼 이렇게 제작해주는 네, 그런 서비스입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단순한 재미나 경험을 넘어선다면서요. 이게 기록을 담는 어떤 행위에 대해도 의미가 있다고요. 오, 맞습니다. 그 과거의 기록이라고 하면 어떤 뭐 오늘 운동했다, 공부했다, 뭐 먹었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의 결과를 남기는 그런 행위에 가까웠었는데 대학내 리프트연구소 빅데이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Z세대는 행동의 결과도 기록을 하지만 정신건강 어떤 관리 방법 중에 하나로 기록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멘탈을 관리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상에서 자기관리와 기록을 동반으로 연관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성장과 휴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잡히는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했는데요. 그 지난해 이제 내가 좀 그 시간 동안 배우고 느낀 점을 좀 관리를 하면서 성장의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기록한다라는 측면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기록 그 자체가 어떤 정신의 객석을 마련하는 휴식 행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관리와 기록. 이게 네. 또 성장과 휴식이 맞습니다.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 기성세대도 오래전부터 일기를 쓰기도 하고 다이어리 쓰기도 했었잖아요. 네. Z세대가 갖는 이런 기록의 의미는 어떻게 좀 세대별로 다른가요? 아무래도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그날의 어떤 부정적 감정, 반성할 지점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돌아보기보다는 예. 최대한 오늘 있었던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순간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기록을 하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기록들을 한번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마치 저축해둔 거를 인출하듯이 내가 부정적 상황이나 좀 그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이걸 꺼내본다라고 하는 답이 굉장히 많아서 이 긍정적 기록을 동기부여 측면에서 관리하는 트렌드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저축해 놓은 돈 나중에 네. 급할 때 일부 찾아 쓰듯이 맞습니다. 긍정적인 기록을 내 ATM기에 쌓아놓고 부정적 상황에 처하거나 힘들 때 꺼내보는 거죠. 이야, 신기하네요. 네. 또, 야, 이런 거 어떻게 알았지? 네, 어떤 삶의 경험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같아요. 네, Z세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Z세대는 특히 이제 2025년 올해는 네. 어떤 새해 결심을 했을까요?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요. 한 알바 플랫폼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 1위가 경제적 독립, 경제적 여유였는데 예. 소망은 그거였는데 흥미롭게도 이들이 꼽은 새해 계획 1위는 운동과 건강 관리였습니다. 2위가 재테크였고요. 그래서 소망은 재테크나 뭐 경제적 독립이지만 이 내 몸과 마음이 우선 건강해야 이걸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었고, 그래서 자기 관리라든지 자기 개발도 이 측면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저희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자기 관리 언급량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코로나 기간에 어떤 정점을 좀 찍고 엔데믹 이후에 감소하는 그 양상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과거와 다르게 지난해에는 스트레스, 뭐 도움, 유지 등의 언급량을 많이 보이면서 미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정신건강 같은 거에도 역시 많이 신경을 쓰는 모양새였습니다. 이야, 젊을 때부터 정신 건강, 멘탈 관리까지. 네, 몸과 마음의 건강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 멘탈 관리는요? 그 지난해 도파민 언급량이 1년 사이에 2.5배 이상 증가를 했었거든요. 빅데이터 상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이 예전에는 이 도파민을 검색을 하면 환자, 증상 같은 질병 연관어가 많이 검색이 됐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지난해죠. 24년에는 게임, 여행, 일상 같은 이제 일상 영역에서 도파민이 많이 추출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도파민 중독과 이를 줄이려는 노력, 그러니까 이제 반도파민 활동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었는데 네. 앞서 언급해드렸던 아날로그적인 취미라든지 뭐 기록 행동이라든지 그 텍스트입이라고 하죠,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과 거리를 두면서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야, 도파민에 너무 많이 취해 있다? 거기에 지배받고 있다라는 것도 또 젊은 세대 스스로가 아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젊은 세대들의 새해 계획 1위가 운동, 건강 관리였잖아요. 네네. 그럼 운동 트렌드 요즘에 어때요? 요즘에도 그 뭐 러닝입니까? 네, 여전히 그 선호 운동 중에는 달리기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자신에게 좀 몰입하고
타인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어제 나와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이 좀 많았고 이 외에도 요가, 스트레칭, 수영 등이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 큰 언급량의 증가를 좀 보였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운동 중에 특징이 하나가 있죠.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랑 그러네요. 또 심신의 안정과 하다 보면 개인이 몰입하게 된다라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인데 물론 뭐 축구나 농구 같은 함께하는 구기 종목도 언급은 되지만 언급량의 증감률이 크지 않았고요. 그리고 장비가 필수적이거나 교육이 필요하거나 상대가 꼭 필요한 어떤 테니스나 골프는 증가폭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좀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내면 그리고 지나친 어떤 경쟁을 좀 회피하는 것 그래서 정신 건강까지 좀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하는 운동 거기에다가 네. 멘탈 관리까지도 가능한 그런 그렇죠. 운동을 조금 네. 더 선호한다.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저희가 지난 아마 크리스마스 때였을 텐데 정희원 교수님과도 또 방송을 했습니다만 네. 저속 노화, 노화 속도를 늦추는 어떤 식사법이나 그렇죠. 이런 거 네. 이게 어른들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Z세대들도 이거 관심 많다면서요. 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식사랑 식습관 이것도 자기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 근데 여기에도 또 변화 포인트가 있었는데 22년에 다이어트 언급량이 2위였는데 이게 이제 24년엔 다소 떨어졌고요. 그리고 식단에서는 예방이나 유지 같은 언급량이 많이 이 언급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말씀하셨던 그 노화라는 키워드가 이 Z세대 언급량에서 들어온 것을 좀 주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화가 이제 전에 없던 관심사는 아닌데 예전에는 뷰티나 피부과 같은 이제 안티에이징 서비스에 굉장히 많은 연관어가 있었다면 이제는 식단, 식습관 같은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 전반에 어떤 저속노화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혈당 억제 성분의 건기식이라든지 채소, 과일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연관어로 언급되고 있고 혈당 측정기까지 사용하는 Z세대들의 브이로그도 쉽게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20대가요. 맞습니다. 네. 쉽게 근데 이거를 네. 또 미리미리 관리한다. 맞습니다. 건강할 때 좋을 때부터 관리한다라는 그렇죠. 거. 네.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부모님 세대에서는 좀 이제 우리 가족이 좀 우선이고 내가 먼저 좀 희생한다 이런 네, 네, 정신이 네. 좀 강했었잖아요. 네. Z세대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Z세대에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는 존재 그리고 자기 내면의 어떤 몰입 어떤 멘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 측면에서도 좀 오래도록 나다운 삶을 좀 유지하고 이런 경향성들이 저속노화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반영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이영오구님은 제 나이 88세입니다. 금년에도 팔팔하고 건강하게 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네. 2900님도 74세인데 그동안 중단했던 스페인어 공부를 다시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 응원합니다. 멋지십니다. 대학내일 정은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올 한 해 2025년 돈 불리는 방법 이야기해 볼 텐데요. 특히 세대별로, 상황별로, 연령대별로 어떻게 재무 관리를 하면 좋은지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